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본인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과 똑같은 또 다른 나가 다른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나는 18세기에, 어떤 나는 미래에, 또 어떤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터닝 페이지에서 25년 1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1972년에 원서가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부가 넘게 팔린 세스 시리즈 중 하나로 원서 제목은 세스 스픽스입니다. 책이 다루는 핵심 개념은 다차원적 자아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하나가 아니라 둘, 아니 셋 이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극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에 몰입한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대일 뿐이며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연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무대는 21세기의 삶이고 어떤 무대는 18세기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배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더 충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유니버스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된 4차원 구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구조 안에서 특정한 지점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죠.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 하나의 단면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간 주인공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장면과도 유사합니다. 현대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 역시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블록처럼 존재하며 우리는 단지 특정한 부분만 경험할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은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또 의문이 있죠. 우리가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과학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세상에 나오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이 전자를 우리의 자아에 비유한다면 얼추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시간은 사실 현상이라는 부분과 자아가 여러 곳에 여러 시대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책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머리만 아프거나 오히려 반발심만 커져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의 저자는 제인 로버츠로 그녀는 시인이자 작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빙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당황했지만 그 초월적 존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당시엔 뉴에이지 사상이 유행했고 그 초월적 존재의 말을 들어보니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 초월적 존재의 이름은 세스. 본인을 육체가 없이 의식만 존재하는 자로 말합니다. 책의 원서는 197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뉴에이지 사상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뉴에이지의 주요 개념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의식 확장과 자아 실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들, 윤회와 환생을 다루고 다차원적 현실과 고차원적 존재가 있음을 말하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입니다. 들어보니 자기계발과 딱 들어맞죠. 이 사상이 각각 발전하면서 자기계발 서적에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뉴에이지에서 출발한 것이며 자기 정화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말한 이가 있죠. 부처님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원하는 것은 이미 가진 줄로 믿어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셨죠. 즉 생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주요 개념 중에는 고차원 존재가 있었는데요. 고차원 존재에 빙의되는 것을 채널링이라 부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채널링으로 쓰여진 책이죠. 당시 유행하던 사상과 딱 들어맞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작가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채널링이 된 것이든 스스로를 고대의 존재라 부르는 세스의 말은 무심코 넘길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우리 자아가 다차원적 존재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서는 전생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과거도 진행 중에 있으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미래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아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자아는 고유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것과 유사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정된 자아란 없고 공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공은 시간도 실체가 없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며 영혼이 성장을 한다고 하죠. 세스는 모든 생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과거 생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차원적 자아라 합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개인은 기본적인 가정에 합의한 상태에서 거대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란 시간은 일련의 순간이고 자신의 창조성이나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육체 안에 구속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인식작용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정보는 안이 아닌 밖에서 나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받아들인 가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기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활동들이 윤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들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블록 유니버스 이론을 떠올리셔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는 사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책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대목을 또 읽어드릴게요. 방 안이 갑자기 작고 갑갑하다면 을에 그것을 착각으로 치부하고 자신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방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 상태에서 방은 실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 차원에서는 똑같은 크기여도 말이에요. 방의 심리적 영향력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일체 유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하이젠베르크 컷도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양자 물리학자이자 우주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가 쓴 당신이 우주다에서 우리의 내면은 양자처럼 움직이지만 우리의 외부는 고전 물리학에 따르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을 하이젠베르크 컷이라 부릅니다. 즉 내면이 변해도 외부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우리의 내면이 변했으니 외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서 외부도 변해 보인다는 거죠. 고대의 존재인 세스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진보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설정들을 합의해서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스가 말하는 진보란 무엇일까요?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심령적이며 영적인 초점입니다. 현생의 행동이 이전 삶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과거 생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다차원적 퍼슬래니티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순환극을 제작하고 직접 참여하는 다차원적 자아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현재의 특정한 배역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퍼스널리티를 자신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규칙이 세워진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화의 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자아 안에는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과 발전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죠. 다만 현실화의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미지의 창조물을 이끌어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조건과 상태를 창조하고 도전 과제들을 설정하면서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실패하게끔 예정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이 특정한 시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었음을 이해함으로써 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구속해온 갖가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진보란 영적인 배움과 본인이 창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것들과 함께 과거 모든 지식과 경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스는 말합니다. 환경을 자신과는 별개의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너머를 통찰하거나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정말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다차원적이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함이고 배우기 위해 일부러 옵션을 설정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맥점들을 발동시킨 감정이나 사념은 어떤 종류든 간에 맥점을 통해 강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점은 세상 어딘가에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응집된 장소가 아니어도 우리가 감정과 사념을 강하게 하면 그 장소가 맥점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강도의 감정을 가진 이 전자기적 개체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물질로 응집됩니다. 개개의 사념이나 감정은 전자계적 에너지의 개체나 조합으로 존재하다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조점들의 도움을 받아 물질의 기초 단위로 나타납니다. 강력한 감정이 수반되는 정신적 이미지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사물이나 조건, 사건을 만들어내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강한 음직력을 지닐수록 물질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생생한 감정적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력과 내적 체험이 강렬할수록 스스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본인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력으로 항상 그렸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시크릿을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구체적인 상상에서 감정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스가 말한 맥점이 활성화되어 현실화가 매우 빨라졌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 2년 전에 해고당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구체적인 상상과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이 정신 승리처럼 보이고 환각을 보는 바보 같은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하면서 제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본 것처럼 느꼈고 그 모습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구독자가 약 1만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막바지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차서 다시 취직해야 하나 걱정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수익 창출과 함께 컨설팅 해준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막바지였는데 물고가 트였죠. 세스가 말한 조건이 그때서야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시각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인드 무비를 활용했었고 지금도 제가 만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기 전에 마인드 무비를 본 뒤에 하면 훨씬 시각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책은 다차원적 자아 외에도 죽음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돌로레스 캐논의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에서 나온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죽은 뒤에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에 대해 배울 기회를 더 다질 수 있는 학교가 존재함을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내용이죠. 네덜란드의 심장병 전문의인 핌 반 론멜 박사는 심장마비로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의식이 뇌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으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채 교수님은 그가 죽음학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된다. 사실 이는 교수님이 인용한 것인데 2015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명망 있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끝나죠. 죽었는데 어떻게 의식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덜란드 심장병 전문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말이죠.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모인 그들까지요. 롬멜 박사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네덜란드의 10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소생한 3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중 약 18%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험이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산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함을 목격합니다. 롬멜 박사는 뇌에 의해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의식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롬멜 박사와 정원채 교수님은 죽어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죠. 그래서 책은 다차원적 자아를 설명해 줬던 겁니다. 다차원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려주려 한 것이죠. 세스가 말하는 다차원적 자아 개념을 이해하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다 논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스는 자아는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다차원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이란 하나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에서 역할이 끝나고 다른 차원에서의 경험이 계속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차원적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배움이 아닐까요? 다음 편은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